고등학교에서 18년간 국어를 가르치면서 나는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 데 익숙해졌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로도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내 딸은 언제부터인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서윤이의 변화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시작된 건가 싶었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내게 달려와 하루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늘어놓던 아이가 이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뭐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예전 같으면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했을 텐데 요즘 서윤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내가 오늘 수학시험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3살짜리가 할 말은 아니었다. 더 이상한 건 유나의 반응이었다. 평소 같으면 서윤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라고 나무랐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마치 아이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이. 유나 역시 변했다. 결혼 15년 동안 늘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차분히 시간을 보내던 아내가 요즘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편의점에 갈 때도 반드시 핸드폰을 가져간다. 지난주에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홈스쿨링 학부모 워크숍이 있었다고 했는데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새로 산 듯한 옷을 입고 있었다. 더 이상한 건 서윤이의 반응이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었어. 서윤이는 이해해줄 거지? 네. 당연히요. 아빠랑 달라서 엄마는 바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윤이가 나와 엄마를 구분해서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항상 엄마 아빠였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가 나를 바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걸까? 며칠 뒤 유나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 잠깐 떠오른 이름을 보고 움찔했다. 태우쌤. 이모티콘까지 붙어있는 남자 이름이었다. 홈스쿨링 강사 중에 남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여보, 태우쌤이라는 분이 누구야? 아, 새로 들어온 강사님이야. 부모 교육 전문가시래. 유나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이가 끼어들었다. 아, 태호 삼촌이요? 엄마랑 저번에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보다 애들 마음을 훨씬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서윤이가 언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 그리고 왜 나와 비교를 하는 거지? 서윤이가 언제 만났어? 지난번에 워크숍 갔을 때요. 아이들 심리에 대해서 엄청 잘 아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왜 부모랑 안 친한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다. 요즘 아이들이 왜 부모랑 안 친한지, 그 사람이 서윤이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 그리고 왜 서윤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걸까. 다음날 학교에서 퇴근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이가 사춘기라 그런 거고 아내도 새로운 일에 열정적이라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온 대화가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엄마, 태호 삼촌이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아빠는 정말 애들 마음을 몰라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아빠 같은 분들은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신대요. 요즘 아이들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데 아빠는 그냥 공부해, 숙제해 이런 말만 하잖아요. 나는 현관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언제부터 내 딸이 나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거지? 그리고 태호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는 거지?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18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켜본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교사 생활 18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바로 꾸짖기보다는 먼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지금 내 가족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유나의 핸드폰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결혼 15년 동안 서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봤는데 요즘 유나는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고 비밀번호도 바꿨다. 하지만 집에 있는 아이패드는 여전히 유나의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있었다. 처음 확인했을 때는 별다른 게 없었다. 홈스쿨링 모임 단톡방에서 강의 일정 얘기하고
학부모들끼리 아이들 교육 정보 공유하는 평범한 내용들 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백태호라는 이름으로 된 개별 채팅방을 발견했다.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점점 심장이 빨라졌다. 유나 씨, 오늘 강의 후 커피 어떠세요? 서윤이 교육 문제로 상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좋아요. 남편은 아이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진호 씨는 너무 권위적이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데, 맞아요. 집에서도 서윤이랑 대화가 안 된다고 답답해해요. 메시지 날짜를 확인해보니 3월부터 시작됐다. 한 달이 넘도록 이런 대화가 이어져 왔다는 뜻이었다. 더 내려 읽어보니 만남 약속까지 있었다. 토요일 오후에 서윤이랑 함께 카페에서 만나요. 아이 앞에서 직접 상담해드릴게요. 나는 그날 학교 업무로 토요일 출근을 했었다. 유나는 서윤이와 서점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였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봤다. 온라인 뱅킹으로 들어가니 최근 2달 동안 이상한 결제가 여러 개 있었다. 강남 쪽 고급 카페, 평소에 가지 않던 레스토랑, 심지어 한 번은 호텔 라운지 결제까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결제된 모텔 이용료였다. 그날 유나는 홈스쿨링 컨퍼런스에 간다고 했는데 컨퍼런스장과는 전혀 다른 지역의 모텔이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다. 뭔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다. 마침 유나가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블랙박스 기능이 좋은 걸로 골라주겠다고 했다.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는 고급형으로 설치해두고 자동 백업 설정도 해뒀다. 일주일 뒤 블랙박스 앱을 확인하던 중 우연히 녹음된 대화를 발견했다. 지난 금요일 유나가 차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내용이었다. 진호 오빠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서윤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아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게요. 제가 봐도 서윤이가 아빠에 대해 실망하는 게 느껴져요. 아이가 저한테 아빠는 제 마음을 몰라요라고 하더라고요. 태호 씨가 상담해주신 덕분에 서윤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빠보다 태호 씨를 더 따르는 것 같아요. 유나 씨 덕분에 저도 서윤이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아이를 봐주니까 서윤이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겠죠. 녹음을 들으면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 딸을 나에게서 떼어놓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유나는 그걸 도와주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윤이의 변화였다. 그 대화 이후로 아이의 태도가 더욱 냉랭해졌다. 저녁 식사 때 학교 얘기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주말에 함께 영화 보자고 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다. 지난 일요일에는 아예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저 태호 삼촌이랑 상담받고 싶어요. 엄마 말로는 아빠 같은 스타일 분들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13살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뜻이었다. 서윤아, 그런 말은 누가 가르쳐준 거야?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태호 삼촌은 제 말을 잘 들어주시거든요. 유나가 끼어들었다. 서윤이 말이 맞아요. 요즘 부모들은 전문가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태호 씨가 아이 교육 전문가니까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화를 내면 오히려 내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릴 게 뻔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볼게.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이패드로 카카오톡을 매일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블랙박스 녹음 파일들을 USB에 백업해뒀다. 한 달 뒤에는 확실한 증거들이 쌓였다. 백태호와 유나의 개인적인 만남, 호텔과 모텔 이용 내역, 심지어 둘이 여행을 다녀온 증거까지. 아이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가족 안으로 파고들어온 그 남자가 결국 내 아내를 빼앗고 내 딸마저 세뇌시키고 있었던 거다. 이제 더 이상 관찰만 할 수는 없었다. 행동에 나설 때였다. 2달간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무서워졌다. 평생 감정적으로 대응해왔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했다.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백태호와 유나의 개인 채팅방에는 이제 5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서윤이 교육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로 변해갔다. 유나 씨는 정말 현명한 분이에요. 진호 씨가 부러워할 정도로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얘기 들어보네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서윤이 얘기 말고 유나 씨 개인 상담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좋아요. 남편한테는 워크숍이라고 할게요.
4월부터는 아예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태호 오빠, 유나야. 그리고 만남 빈도도 일주일에 2번으로 늘었다. 화요일은 서윤이 상담, 금요일은 개인 상담이라는 명목이었다. 신용카드 내역도 패턴이 명확했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강남 쪽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남성 향수를 샀고 다른 날에는 속옷 브랜드에서 결제한 기록도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난주에 확보했다. 유나가 부모교육 세미나가 부산에서 2박 3일로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믿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뒀다. 위치 기록을 확인해보니 유나는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었다. 그것도 백태호와 함께. 항공권 예약 내역을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같은 비행기로 돌아왔다. 숙박도 같은 리조트였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들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진호 오빠는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본 척하는 거 아닐까요?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서윤이도 이제 태호 씨를 더 따르니까 상관없지만요. 서윤이가 아빠보다 저를 더 편애하는 게 보이죠? 네. 완전히요. 이제 진호 오빠랑은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주먹이 떨렸다. 저들이 의도적으로 내 딸을 나에게서 떼어놓고 있었던 거다. 더 충격적인 건 서윤이의 태블릿에서 발견한 메모였다. 아이가 친구들과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였다. 우리 아빠 진짜 답답해. 태호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야. 무슨 말? 요즘 아빠들은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고. 애들 마음은 모르면서 공부만 하라고 한대. 그럼 너 이제 아빠 안 좋아해? 좋아하긴 하는데 태호 삼촌이 더 내 말을 잘 들어줘. 13살 아이가 쓸 글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준 게 분명했다. 지난주에는 유나가 직접적으로 도발했다. 진호 씨, 우리 이혼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갑작스럽지 않아요. 우리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난 지 오래잖아요. 서윤이도 이제 커서 아빠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뭔 소리야? 태호 씨 같은 분 말이에요. 서윤이도 태호 씨를 아빠보다 편애하고요. 그 순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서윤이 의견은 들어봤어? 서윤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다. 서윤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유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아이를 이용하려는 거였다. 그래. 알겠어. 시간을 좀 더 달라. 유나는 내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지정은 확실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충분히 승소 가능하고요. 양육권은 어떨까요? 부인이 외도 중에 아이를 이용해서 아버지와 이간질시킨 정황이 있으니 아버지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아이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를 더 멀리할 가능성이 높죠.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놓였다. 법적으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집에 돌아와서도 유나와 백태호는 여전히 당당했다. 유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재촉했고 백태호는 아예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서윤이 상담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역을 과시하는 것 같았다. 서윤이는 점점 더 나를 피했다. 저녁 식사 때도 말을 거의 안 하고 주말에도 태호와 만나러 나갔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다. 며칠 뒤 유나가 이혼 동의서를 내밀었다. 서명해 주세요. 서윤이는 제가 키울 거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면 돼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다음 주까지 시간을 달라.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싶어. 유나는 내가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걸 기록했다면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라고 했다. 나는 2개월 동안 충분히 식혔다. 유나가 이혼 동의서를 내민 지 일주일 뒤 나는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유나와 백태호가 예상한 방향과는 정반대였다. 먼저 상간자 소송부터 시작했다. 백태호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첨부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 신용카드 내역, 제주도 여행 증거, 블랙박스 녹음 파일까지. 소장이 백태호에게 송달된 날, 유나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진호 씨,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소송을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그냥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갑작스럽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충분히 지켜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카카오톡 대화, 신용카드 내역, 제주도 여행, 차에서 나눈 대화까지 다 기록해뒀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 뒤로 유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미행까지 한 거예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은 누가 했는데요? 집 아이패드로 카카오톡 본 것도 불법이고 4명이 신용카드 내역 확인한 것도 불법이에요. 블랙박스는 당신이 사달라고 했잖아요. 이틀 뒤 백태호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하겠다고 문자로 답신했다. 한편으로는 유나를 상대로 이혼 소송도 진행했다. 유책 배우자 지정과 함께 양육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윤이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소송 얘기를 듣고 충격받은 것 같았다. 아빠, 왜 엄마랑 태우 삼촌을 고소해요? 그냥 평화롭게 이혼하면 안 돼요? 13살 아이 입에서 평화로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씁쓸했다. 누군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가르쳤다는 뜻이었다. 서윤아, 아빠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모르겠어요. 태우 삼촌은 좋은 분인데 왜 나쁜 사람 취급하세요? 그 순간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아이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서윤이는 피해자였으니까.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백태호를 아는 다른 학부모들이 연락을 해왔다. 그 사람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인 적이 있다는 거였다. 진호 선생님, 사실 저희도 피해를 봤어요. 작년에 저희 모임에 있던 김 씨도 백태호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요? 네. 똑같은 수법이에요. 아이 교육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서 가정을 흔들어 놓는 거죠. 김 씨도 남편이 권위적이라고 세뇌당했어요. 그제서야 백태호의 정체가 명확해졌다. 전문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다. 아이 교육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유부녀들에게 접근하는 게 그의 수법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추가로 증거를 확보했다. 백태호의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서 증언을 받았고 그의 SNS 계정도 자세히 조사했다. 놀랍게도 그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결혼 제도의 모순을 깨뜨리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첫 변론기일이 다가왔다. 유나와 백태호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백태호 측 변호사는 단순한 상담 관계였고 감정적 교류는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 여행과 모텔 이용 기록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유나 측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파탄났기 때문에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가족 여행 사진, 결혼기념일 선물 영수증, 서윤이 학부모 모임에 함께 참석한 기록들까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서윤이의 증언이었다. 재판부에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을 때 서윤이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며칠 뒤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의견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저는 처음에 태호 삼촌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아빠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태호 삼촌은 저를 진짜로 생각해준 게 아니라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것 같아요. 아빠는 말은 별로 안 하지만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세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시고 학교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기억해주세요. 태호 삼촌은 저에게 아빠 나쁜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한 번도 엄마나 태호 삼촌 나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빠가 더 어른 같아요. 저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재판은 예상대로 내가 승리했다. 백태호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유나는 유책 배우자로 지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했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갔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오는 길에 유나가 다가왔다. 진호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필요했어요. 서윤이한테 진실이 뭔지 보여주려면. 그날 밤 서윤이가 내 방에 찾아왔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아이를 안아주면서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서윤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서윤이와 단둘이 살 수 있는 조용한 아파트였다.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다.
거짓과 배신이 가득했던 공간을 벗어나니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서윤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엄마와 헤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다. 아빠,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세뇌당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서윤이가 꺼낸 말이었다. 13살 아이 입에서 세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안타까웠지만 아이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다. 세뇌는 아니고 엄마도 많이 힘들었나 봐. 어른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태호 삼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아빠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아이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서 기뻤다. 하지만 엄마에 대해서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서윤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돼. 학교 생활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뭔가 위축되어 있던 서윤이가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줬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성적도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 부녀의 관계가 회복된 게 가장 큰 변화였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갔다. 서윤이는 내 손을 잡고 걸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바보가 아니라 어렸던 거야. 이제 많이 컸잖아. 한편으로는 백태호와 유나에 대한 사회적 응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백태호는 재산을 숨기려다가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결국 차와 아파트 지분까지 압류당했다. 더 큰 타격은 사회적 매장이었다. 백태호의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면서 그의 정체가 홈스쿨링 커뮤니티에 완전히 알려졌다. SNS 계정도 폐쇄되었고 강사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유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부모 모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고 홈스쿨링 관련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가끔 서윤이를 만나러 오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다. 아빠, 엄마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유나와 만나고 온 서윤이가 말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엄마가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가정사가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다. 진호 선생님이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을 당하고도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는 분이 드물어요.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다른 남자 교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형님, 정말 속 시원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 당하면 그렇게 해야겠어요. 젊은 교사들까지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윤이가 쓴 일기였다. 며칠 전 우연히 아이의 책상에서 본 내용이었다. 오늘 아빠랑 등산을 갔다. 아빠가 서윤이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하셨다. 나도 아빠 덕분에 진짜 좋은 게 뭔지 알게 되었다. 태호 삼촌은 말만 좋게 했지만 아빠는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지난 몇 달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한 달 전에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백태호의 또 다른 피해자 가족에서 감사 인사를 해왔다. 진호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까지 구현한 것 같아 뿌듯했다. 지금은 서윤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서윤이 숙제하는 옆에서 수업 준비를 한다. 주말에는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 서윤이는 이제 내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는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아빠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어제 저녁 서윤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저희 반 친구 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아빠를 원망하고 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 마음이 어떨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값어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법적으로 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서윤이가 아빠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서윤이와 함께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 나는 호구가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침묵이 정의로 증명되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